촬영 시작.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뭐였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8페이지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 부분 교재 내용 채워가면서 같이 좀 복습을 하고요. 계속해서 한반도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과 일본 열도에서의 인구 이동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좀 여기다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중국에서의 인구 이동, 기원후 3세기 이후에 중국에서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황허강 중류 지역의 평원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화북지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양쯔강 이남, 청장강 이남의 넓은 평원 지역을 강남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한편 만주와 몽골 지역에 살고 있었던 5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오호라고 부른다. 선비, 흉노, 저, 갈, 강족과 같은 이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들이 중국의 오랜 전란 동안 세력이 성장을 하였고요. 연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됨에 따라 이들이 화북 지역으로 남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여러 정권들을 세워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원래 화북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의 경우에는 이들 오호에게 밀려서 강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4차례, 5차례 왕조를 새롭게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비, 흉노, 저, 갈, 강족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오호라고 부른다. 자, 이들은 원래 만주 몽골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세력이 성장하고 또 연평균 기온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죠. 황허강 지역의 평야 지역인 화북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 3세기 이후에 잇따라서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을 하였는데 이들 오호가 세운 나라가 16개 정도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자, 그래서 맺혀집시다.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었다? 오호 16국 시대라고 불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오호 16국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전연이라든지 후연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원래 나라 이름은 연나라였는데 이들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나중에 연나라가 2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시기에 있었던 연나라를 전연, 나중 시기에 등장했던 연나라를 후연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들 연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의 동북지방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만주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하고 자주 충돌했던 나라이고요. 밑줄칩시다. 야오뚱 지역, 여기 야오뚱 만도 지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꽤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던 나라가 바로 선비족이 세운 전연, 후연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5호 16국들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평양선 전투에서 백제의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제 고국 원왕이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유, 물론 근초고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은요, 사실 이 고국 원왕 때부터 고구려는 전연과 꽤나 오랫동안 정치적인 갈등, 전쟁 같은 것들을 이어오고 있었어. 다시 말해서 백제의 경우에는 그 전연하고 싸우느라고 약해진 고구려를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후에 미천왕 때 가게 되면은요, 뭐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이 되고 또 이제 왕족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하는 등 전연의 침입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국가적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후연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 시기에 또 고구려하고 패권 다툼을 하는 나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5호 16국들 가운데 뭐 교과서에서 예로 들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5세기 초에 선비족이 세운 무엇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기억나나요? 자, 화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사짓는 농경민족 한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지? 북쪽에서 유목민족이 내려오게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2개의 민족이 함께 살게 됨에 따라 그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그런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잘 수습을 한 나라가
선비족이 세운 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네, 북위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 북위가 화북 지역을 통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넓게 펼쳐놓고 오른쪽에 지난 시간에 적은 연표 내용 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북위는 이후에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나눠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나라들을 북쪽에 있었던 왕조라고 해서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북조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자, 한편 한족들 보도록 합시다. 원래 화북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의 경우에는 오호에 밀려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다? 강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들은 강남의 대표적인 도시인 난징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전에 이쪽에 화북 지역에 있었던 나라를 서진이라고 하고 그 나중에 강남 지역에 세운 진나라를 그보다 동쪽에 있었던 나라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렇죠. 동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강남의 난징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동진이었다. 자, 그리고 이후에 화북 지역의 오호 정권과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남 지역에서도 한족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동진이 이후에 4차례 왕조의 교체를 겪게 됩니다. 그죠? 읽으십시다. 송제, 양, 진의 차례로 한족 왕조들이 교체가 되는데 이들 나라들 남쪽에 있었던 왕조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남조라고 불렀어. 그치? 자, 그래서 후한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삼국지 위촉 오 중에 위나라가 잘 나가다가 서진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이후에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러한 중국에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즈음에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인구 이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하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보다 조금 이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연표 몇 세기인지 좀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부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자,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저 만주 북쪽에 숭화강 유역에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나나요? 자, 그런데 그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고구려나 백제와 같은 그죠? 한반도의 고대 국가의 뿌리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함께 배웠다라는 그런 이야기 했었어. 기억나니? 네. 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부여를 세운 사람은 해고수라고 전해지고 그의 아들이 해부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바위 밑에서 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바위를 들었더니 거기에 금두꺼비처럼 생긴 아이가 있었다. 걔를 나중에 데려와서 왕으로 세웠으니 그가 바로 금화왕이었다라고 했었어. 요 이야기 있지, 그지? 쓰면 설명했죠, 그죠? 자, 근데 금화왕이 지나다니다가 강가에서 울고 있는 유화 부인을 발견했고 그녀를 데려왔더니 알을 낳았고 알에서 나온 애가 활을 잘 쏘는 주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주몽이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자 위협을 느낀 대소가 주몽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주몽이 대소의 위협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압록강 졸본 지역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고구려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를 세우고 난 이후에 부여에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칼의 반쪽을 꺼내줬고 주몽이 그 칼의 반쪽을 맞춰보니까 딱 맞아떨어서 주몽이 이후에 자기 아들 왕위를 유리에게 물려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고구려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온조와 비류가 우리도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가운데 온조가 한강 유역에 정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한다? 백제로 발전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어. 그지? 그래서 백제 왕족들은 부여씨를 성으로 썼고 나중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기도 했었다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있었던 인구의 이동과 새로운 정권의 성립 부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밑줄 칩시다. 부여에서 고구려의 이동이에요. 기원전 1세기경 만주 숭화강 유역에서 압록강 중류 졸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여에서 내려온 한 무리의 집단,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고구려의 건국 설화에 따르자면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이끌고 내려온 이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몽 집단이라고 불러요.
중흥 집단이 남하하여 압록강 지역의 토착민과 결합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고구려의 건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밑줄칩시다. 고구려에서 백제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 인구 이동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2차, 3차에 거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5호가 이동하니까 밀려서 한쪽이 이동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이동을 하니까 고구려에서 또 한 무리가 백제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려 내부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대요. 어떤 갈등이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선언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자면 유리하고 원조 중에서 누가 왕위를 이었다고 되어 있어? 유리가 왕위를 이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 아마도 부여에서 내려온 계통의 부여 계통의 사람들과 그리고 압록강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 계통 사이에서 왕의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여 계통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토착민들 가운데 일부가 남하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일부가 어디로 내려가게 되었다? 자, 백제 처음에 어느 지역에서 성립하였어요? 한강 유역에서 성립한 나라였어요. 그지? 자, 그래서 한강 지역으로 남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밑주십시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백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지역이 비파형 동pon과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는 지역, 이 지역이 옛 고조선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기억나나요? 네. 자, 그리고 고조선의 경우에는 한나라하고 예와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기억이 나죠? 자, 그러다가 이후에 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나라가 세웠던 4개의 군현과 토착민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연맹왕국이 성립하고 발전해 나갔으니 그들이 바로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3한의 성립이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백제의 경우에는 마한, 진한, 변한 가운데 어디 세력을 흡수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의 위치를 생각해보면은 마한 지역이에요. 그죠? 마한 지역의 세력을 흡수하면서 점차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자기들이 이 한강에서 내려온 백제 계통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기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보면은 마한 문화재라고 해서 백제 문화재하고 따로 문화재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의정 같은 경우 보면은요, 나당 연합군의 침입이 있기 전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주요 권력 자리에 쭉 이렇게 앉히고요. 그러면서 마한 계통의 귀족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침입에도 마한 출신의 귀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백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백제가 건국하고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신라 가야로의 인구의 이동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고조선 멸망 이후에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합니다. 유민이 뭔가요, 여러분? 유민이 뭐지? 유민이 무엇인가요?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고조선의 위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고조선의 위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고조선의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 지역에 걸쳐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자, 그리고 누구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한 무제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러므로 고조선의 유민들은 이후에 어디로 이동했겠니? 동서남북 가운데 어디로? 그렇죠. 한무제의 침입이 있었으니까, 그지? 당연히 고조선의 유민들의 경우에는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겠죠. 그죠? 중국의 지배를 피해서, 그지?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배웠어요. 고조선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만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조선은 어떤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자, 그러므로 조선이 멸망하고 한반도 남부로 이동했던 유민들의 경우에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 가운데 여기로 가서 경주 지역의 토착민과 결합을 해서
무엇이 되느냐? 나중에 신라를 건국하는 세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 이주민들 가운데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의 경우에는 늦추십시다. 가야와 연합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국사 시간에 가야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에요. 가야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야는 곧 뭐라고 봐도 관계없다. 가야는 곧 철이라고 봐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가야의 지역의 경우에는요, 마한 진한 변환할 때 그 변환 시기부터 대단히 철이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철기 문화를,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져온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뛰어난 제철 기술을 가진 이들이, 철 만드는 기술이죠. 제철 기술을 가진 이들이 이 낙동강 하류 지역의 가야 지역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가야의 경우에는 상당히 뛰어난 철기 문화를 가진 철기 강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겨울방학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특별전을 해서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가족이 나들이 갔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야. 휴일에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왜 박물관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미쳤어 그런 데를 왜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안 하나요? 선생님은 저희 선생님 집사람이 이제 중학교 역사 교사거든. 그리고 둘 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역사 교육과에서 만났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신혼여행도 일본의 유적지 위주로 이렇게 다니는 여행을 갔었고, 재작년 겨울방학 때 베트남에 갔었는데 베트남에 가서도 당연히 유적지 중심으로 다니고, 또 베트남 여행 가서 제일 좋았던 기억은 거기서 이제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를 봤던 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 그랬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가야 특별전을 갔어요. 사실 선생님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가야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워낙 강력한 고대 국가들이 있었고 가야가 일찍 멸망해 사라졌으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제대로 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보니 잘 몰랐었는데요. 그때 가서 뭐 깜짝 놀랐어. 철기로 정말 엄청나게 우수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양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가야는 상당히 철기를 중심으로 우수한 경제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어요. 가야 하면 곧 철이다. 우수한 철기 문화와 풍부한 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한반도에서의 인구이동 마지막이에요. 한사군 나옵니다. 한사군이 뭐였었나요? 기억나나요? 한사군이 뭐였지? 한나라가 옛 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그게 바로 한사군이었어요. 그죠? 남랑, 진번, 임둔, 현토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 그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군현이 어디냐면 바로 어딜까요? 그게 바로 낭랑이었습니다. 자, 사실 낭랑군의 위치는 어디였는지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분분해요. 한반도 안에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만주 지역에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낭랑과 관련된 유물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곳은 평양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거 배웠었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고조선이 연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연은 침해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랴오닝 지방에서 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기억나나요? 그죠? 아마도 낭랑의 경우에는 고조선의 중심지인 평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옛 고조선의 땅들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사군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아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그 낭랑이 누구에게 멸망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구려에게 멸망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낭랑의 위치는 평양이고 고구려의 위치는 압록강 중류 지역이야. 그치? 따라서 낭랑은 북쪽에서 내려온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고구려의 지배를 피해서 이 낭랑의 유민들의 경우에는 어디로 이동했겠어요? 낭랑의 주민들은 어디로 이동했겠니?
그렇죠. 당연히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추십시다. 그래서 이후에 남랑의 유민 중의 일부가 남하하게 되고요. 그들이 백제와 가야 연맹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문화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지역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어디라 그랬니? 중국이라고 그랬어. 그지? 이 남남 지역의 경우에는 일종의 중국인들이 한 나라가 만든 식민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실제로 남남 지역에서 발견되는 뭐 허리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당시 한반도에서 만들던 것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남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게 되면서 남남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문화 기술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그러면서 백제와 가야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가야인의 일부의 경우에는 또 밑줄칩시다. 외로 일본으로 이주해 가면서 이후에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본하고 가야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류는 무엇을 주고받는 것이었을까요? 가야 하면 뭐라고 떠오른다? 그래서 가야는 뭐 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래서 가야의 경우에는요, 바다를 통한 외화리 바다를 통한 철기 교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요, 가야에서 만들어진 철기랑 굉장히 비슷한 혹은 거의 똑같이 생긴 그런 철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바다를 통해서 가야와 일본 사이에서는 철기 교역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이게 아침에 면도하다가 이게 좀 배워가지고 까끌까끌하네요. 그 면도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수학여행 갔었나요? 안 갔니? 중학교 때는 안 가나? 나는 갔었는데,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불쌍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네. 선생님도 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1998년이네요. 벌써 한참 옛날이다. 아무튼 그때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없고 굉장히 이제 불우했던 아무튼 그런 시기였어요. 보통 이제 수학여행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놀게 하다가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애들 통제하기 위해서 10시 넘어가게 되면 방에 들어가서 놀아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도 이제 10시가 넘어가니까 밖에서 한참 놀다가 들어가 해가지고 전부 다 간식 싸들고 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하다가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졌어요. 그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TV를 보면서 시간을 이제 때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한 12시 넘어가게 되니까 TV도 이제 재밌는 거 다 끝나고 애국가 나오면서 더 이상 볼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수학여행에 놀러가서 흥분된 상태라서 잠이 오지 않는데 더 이상 놀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야기하면서 버티다가 4명은 골아떨어지고 6명이서 한 방 썼는데 4명이 골아떨어지고 선생님하고 또 나머지 1명이 남았어요. 야, 우리 너무 심심하다. 뭐 같이 좀 놀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여간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화장실에서 치약과 칫솔 그리고 비누와 면도기가 발견이 됐어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면도기가 있으니까 이거 좀 놀아보자. 그래서 먼저 잠든 4명의 학생들의 눈썹을 하나씩 밀기 시작을 했어요. 비누를 바르고 눈썹을 이렇게 싹 이렇게 밀었어요. 여러분들 눈썹 없어져 본 적 있나요? 밀어본 적 있나요?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상해. 눈썹만 없어도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썹을 이렇게 밀어보고 정말 우습게 생긴 그 얼굴을 보면서 얘 참 웃기게 생겼다, 병신 같다라고 하면서 막 깔깔깔 놀리고 한 명 지워버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얘는 그 옆에 있는 눈썹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 밀어보고 옆에 있는 친구 밀어보고 하면서 결국 4명의 눈썹을 다 밀어놓고서는 우리 참 재밌게 잘 놀았다 뿌듯하면서 자리에 자려고 잠자리에 잠이 들었어요. 눕고 보니까 한 방에 6명이서 쓰게 했어. 그지? 선생님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 그런데 4명이서 같이 잤는데 6명이서 같이 잤는데 그 중에 4명의 눈썹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누가 나 아니면 이놈이 누가 한 거잖아. 그지?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다가 이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도 눈썹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명이 서로가 서로의 눈썹을 밀어주고, 야, 우리가 이런 거 뭐하러 해다 싶다 하면서 눈썹을 서로를 밀어주고, 다음날 아침에 그 눈썹이 밀린 4명 학생들이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어떤 미친놈이 우리 반에 들어가서 눈썹 밀고 튀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도 그 옆에 가서 맞아요 선생님 저도 당했어요. 제 눈썹 보세요. 같이 이렇게 열내면서 막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위로받는지 모르겠지만 눈썹은 한 2주 정도면 원상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눈썹이 복구되고 난 이후에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미안하다, 솔직히 그때 눈썹인 건 나랑 누구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2 때 찍은 수학여행 사진 보면은 이제 앞머리를 여기까지 내리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눈썹을 가리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네요.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심심하시면 한번 밀어보세요. 꽤 재밌어요. 사람이 좀 눈썹 하나 없어도 정말 웃기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디까지 했죠? 한반도로 이동 다 했죠, 그죠? 자, 4번 일본 열도로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어느 시대를 배우고 있냐면요, 한반도로 치자면은 삼국시대, 그리고 중국으로 치자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반도의 삼국시대 그리고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사람들이 살기 좋았을까요?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경우에는 꽤나 치열하게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살기 힘들게 만들 거잖아요.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후한 멸망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를 반복을 했어요. 전쟁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이 한반도와 중국 모두 사람들이 무척 다 살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대의 이런 전쟁이나 정치적 변화 같은 것들을 피해서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인들 중에 다수가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특히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백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쌓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제 멸망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고구려를 비롯해서 많은 한반도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해가게 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후한부터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오랜 전란을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 살기 힘들었던 한족들도 마찬가지로 밑줄칩시다. 한반도를 거치거나 혹은 직접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일본 열도로 한반도나 중국의 전란을 피해서 건너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건널 도자에 일본 외자를 써서 도외인이라고 불러요.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들은 도외인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요, 반대로 건너온 사람,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건널 도자에 올 레자를 써서 도레인이라고도 불러요. 도외인 또는 도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문화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늦은 지역 어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이들 도웨인들이 가져간 문화와 기술은 당시 일본 사람들의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일본에서 첫 번째 통일 정권인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청동기 시대 배울 때 일본의 야요이 시대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네. 자, 일본의 경우에는 왜 일본의 청동기 시대라고 하지 않고 야요이 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왜 그런다 그랬었죠?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기원전 3세기경에서부터 기원 후 3세기경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무엇을 전파해 주었다라고 했었니? 아, 이거 중간고사를 안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전혀 아직 복습이 안 돼 있는 상태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공부해야지, 그지? 그러다 기말고사 어떻게 공부하려는지 모르겠네. 자, 뭐뭐뭐 가져갔다 그랬어요. 청동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 기원전 3세기경이면은 한반도나 중국은 이미 철기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들의 경우에는 청동기뿐만 아니라 철기와 더불어서 변홍사를 함께 전파했다라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일본은 청동기 시대 따로 구분이 하지 않고 청동기 철기가 함께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발견된 이름의 지역을 따서 야요이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도웨인들이 가지고 간 선진 문물이었던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이후에 이들의 경우에는 다시.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웨인들이 우수한 문화를 전파해 주었고,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점차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역사 발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4세기 전반쯤 가게 되면은 야마토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이쪽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마토 지방의 부족과 그리고 그 주변의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미치십시다. 그 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나라 이름이 왜 있다일까요? 야마토 정권일까요? 네, 아직까지 사실 제대로 된 나라 이름도 없는 수준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야마타이국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갖춘 통일 정권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라 이름이 없어서 후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뭐가 있긴 있었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야마토 지방이 있었으니까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릅시다라고 이렇게 불러서 야마토 정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이고, 일본도 이제 도레인들이 건너가서 전해준 문화 덕분에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서서히 갖춰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5세기 후반 이 야마토 정권이 세력을 넓히면서 큐슈 북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간사이 지역의 호족들까지도 야마토 정권에 복속을 시키면서 점차 그 세력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인구가 이동하면은 2차, 3차에 걸친 연쇄적인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가 성립하고 새로운 외교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더불어서 인구가 이동하면서 문화가 전파됨에 따라 그 지역의 새로운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인구 이동 이후에 지역 국가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마저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잠깐만, 내가 2000 언제 했더라? 아무튼 큰애가 10살이니까 한 10년 정도 됐네요. 아무튼 이제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하고 무척이나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완전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한 집에 만나서 하나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 상식이잖아. 치약 끝에서부터 짜서 쓰는 거 아니야?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써야 경제적으로 쓸 수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쓴다고 막 이렇게 막 안 하고 막 이거 안 하고 쓸 수 있잖아. 아니야? 아무튼 선생님은 치약을 강전히 끝에서부터 밀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봤더니 집사람 치약을 대부분 중간부터 눌러서 쓰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연애할 때는 몰랐던 거야. 같이 안 살았으니까 연애할 때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걸 몰랐는데, 막상 이제 결혼하고 같이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나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쓰는데 집사람은 중간에서부터 짜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치약을 그딴 식으로 쓰냐? 같이 쓰는 치약이면 끝에서부터 눌러 써라. 이거 상식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의 경우에는 남자 새끼 뭐 이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잡으려고 그러느냐, 중간에서 누르면 나중에 한 번에 밀어 쓰면 되지. 그러면 치약 따로 쓰던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집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요즘은 치약을 중간부터 그냥 짜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차라리 그게 정말 스트레스 덜 받고 좋더라고. 아예 잊고 사는 거, 동화되는 거. 아무튼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람도 이렇게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맞춰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러한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어땠을까? 특히나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처럼 아예 삶의 방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달랐던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산다는 게 정말 쉬웠을까? 정말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선생님도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역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또 뭐 있지? 이런 거 있지. 내가 똥 싸다가 휴지를 다 썼어. 그러면은 내가 새롭게 휴지를 끼워 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그지? 나 다음에 어느 사람 갑자기 급하게 똥 싸려고 앉아서 휴지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지? 근데 나도 그건 좀 뭐라 그랬거든. 그래서 집사람도 뭐라 그러냐면은 똥 싸기 전에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거 너무 열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똥 싸다가 휴지 가져와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적응을 하게 됐어요. 항상
휴지를 한 번에 채워 넣을 때 무조건 10개 이상 이제 미리 쌓아 놓는 걸로 한번 쌓을 때마다 그러면은 하나씩 갖다 놓으면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싸우는데 한꺼번에 10개 갖다 놓으면 1년에 한 2번만 싸우면 돼요. 내가 생각해 삶에 적응하게 된 방식이에요. 요거 아까 전에 딴 반에서 얘기 안 했다. 얘기해줘야지. 이런 거. 어차피 우리 마누라 나의 영상을 안 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뒷담하는 거 좀 모를 거죠. 그죠? 모를 거야, 저기. 자, 봅시다. 자, 대규모의 인구 이동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 토착 정권과 이주 정권 사이에 정치적인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거고요. 혹시 여기에서 이주 정권이 승리를 하게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이주 정권 사이에 마찬가지로 또다시 정복 전쟁이라든지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이동은 반드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싸움 이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칩시다.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가 훨씬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워낙 심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런 사례들 굉장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실제로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이런 백인 국가들에서 그죠? 아시아 인종 사람들이 미개한 아시아인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인종차별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굉장히 분노하지 않나요? 열받아요. 그죠? 그러면 댓글들 보면은 미국 놈들 니네도 인디안 땅 뺏어서 들어온 놈들 주제에 누구한테 뭐라고 해? 니네도 원래 나라 돌아가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댓글 들고 막 되게 막 정의로운 척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바로치고 동아시아인을 조선족으로 바꾸면 중국인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중국인에서 들어온 누구 때문에 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죠? 미개한 중국 사람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 미개한 조선족들 뺏기지 말고 니네 나라 돌아가 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만 자기가 당하기 싫어서 뿌린 거야. 그치?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게 대처를 잘하면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그만큼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은 원시인, 야만인, 원시인들이 처음 보는 동물을 봤어. 토끼처럼 되게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 그러면은 걔를 아이고 예쁘다 가까이 가서 만지는 게 생존 확률이 높을까? 일단은 경계하는 게 생존 확률이 높을까? 그렇지. 예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얘가 나를 물지, 독을 가지고 있을지, 알레르기를 유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한 낯선 것을 일단 경계하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야. 일단은 얘는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나쁜 놈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일단은 나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어울려 살게 되었을 때 일단은 나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경계하게 되고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오늘날에도 그러할 건데, 오늘날도 그러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특히 그거 심했던 지역은 어디였느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남조와 북조 지역 가운데 어디가 심했느냐? 북조가 훨씬 더 심했어요. 왜냐면 북조의 경우에는 원래 화북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인데 거기에 이 오호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 여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족이 내려오긴 했지만 한족과 어차피 또 한족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은 북조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북조 지방의 경우에는요, 화북 지역은 농사짓고가는 농경 지역이고 그죠? 한족들의 경우에는 농경 민족인데 오호들의 경우에는 유목 민족이란 말이야. 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간극이 남조보다 북조가 훨씬 더 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함께 어울려 살기를 끊임없이 거부했던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 5호가 세운 나라가 무려 그 짧은 기간 동안 16개 이상의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기를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에 있다는 갈등이 극심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이들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마무리하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밑줄 융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권이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융합, 녹일 융자에 더할 합자예요. 서로 간의 다른 문화적 모습을 녹여서 같게 만든 다음에 합친다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나요? 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화북지방은 농경 지역이에요. 한족이 많았을까? 5호가 많았을까? 인구로 따졌을 때. 그렇죠. 한족들이 당연히 농경민족이니까 먹을 게 많아서 인구도 많았어요. 한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유목민족들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배층이고 이들은 피지배층이긴 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될까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될까? 그렇죠. 선생님이 집사람에게 맞춰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보면은 농경지역의 농경민이 다수이고 유목민이 소수이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한족들의 모습과 맞춰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권의 안정을 시도하는 융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모습을 버리고 한족과 동일시되는 이른바 한족화 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5호들은 자신들이 유목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한족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호호합, 한족의 융합이다라고 해서 호한융합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호한융합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호한융합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어디였다? 그게 어디였다? 밑에 나와 있잖아. 어디였다고? 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북위가 그것을 바탕으로 서북 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